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 주간 그리고 이 주간을 기념하여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대일대 2020이라는 영화 행사를 준비 중이에요. 그 창작물이 성평등에 관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은 세상, 불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시선을 갖추고 있다면 칭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가 백대일 테스트를 기초로 한 백대일 영화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었고. 백델이 뭐예요, 백델? 그 백델은 그 미국의 여성 만화가 이 앨리슨 백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성평등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구나. 이 세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최소 2사람이 나와야 하고요. 또 그 여성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대화는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영화업계 스태프들이 어떤 양성평등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4가지 조건을 더했는데요. 뭐죠? 네 번째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중에서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5번째로는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또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비중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또 여성 캐릭터가 성별 정형화와 고정관념에 갇힌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 그리고 7번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까지 해서 그에 맞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바로 양성평등 주간에 맞춰서 개최하는 백델데이 2020입니다. 저는 이 나머지 4개까지 해서 7가지 조건을 다 들었을 때 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9명의 심사위원이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 부합되는 영화 10편을 백델 초이스 10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매기, 미성년, 벌새, 아워바디, 야구소녀, 우리집, 윤희에게, 산실이는 복도 많지, 프랑스 여자,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10편이나 되는 영화들. 그러니까 2019년에 복이죠. 대박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국제 여성영화제도 개최되기 때문에 백델데이 2020 더하기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까지 함께 하신다면 진지하면서도 재밌는 9월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에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이제 그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내가 실화냐? 내가 지금 바닷물에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서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표정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역할에 몰입한 것도 있지만 너무 그날 추웠거든요. 그리고 파도도 너무 거세서 그냥 이렇게 무릎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무릎만 들어가면 파도가 저를 다 덮쳐요. 이제 물론 안전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해주시는 베테랑 그 선수들이 쫙 이제 저를 지켜주고 계셨지만 아 이거 실화냐?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흥미롭고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런데 오늘 김혜애 배우가 저희 방구석 정모에 참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영화계에서 준비한 백델데이 2020 뜻깊은 행사 이야기도 나누신다고 해서 더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김혜 배우님이 했던 그 역할들을 다 한 명 한 명을 오늘 정보 자리에 부르면 한국 사회가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모든 여성들이 다 다양하게 앉아 있을 거예요. 또 백델데이 2020에서는요. 백델 초이스 10편 외에 백델데이 취지에 맞는 4명의 영화인을 백델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윤희에게의 김희애 배우, 또 벌새의 김보라 감독, 또 미성년의 김윤석, 이보람 작가, 또 우리 집을 제작한 김지혜 공동대표가 바로 이 백델리안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그 백델리안들을 이렇게 모아서 트로피를 수여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남편과 막 싸우다가 이제 저를 때리고 뭐 그래서 아들 찾아오고 뭐 이런 장면이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촬영하기 이제 몇 달 전부터 대본을 보면 정말 자다가도 막 내가 할 일은 대본 외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외우면서 의미를 상상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촬영하는 순간이. 근데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성호경을 무슨 스포츠 선수 같이 그 출발 라인에서 네. 육상 선수들 내가 하듯이 마치 김연아가 된 거죠. 갑자기 자동으로 이걸 거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런 스태프들 모든 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씬 할 때 모두 다 긴장을 해서 저처럼 다 아마 속으로는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완벽하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그 씬은 왜 이렇게 제가 너무 수다를 많이 떨죠. 오늘. 아니요, 너무 김희애 배우께도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 자체가 지금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연기할 때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성이 한 50% 아니면 그리고 또 그 배역에 몰입한 50% 이렇게 섞인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완전히 그 역할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 이렇게 첫 번째 테이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씬을 저는 바스트를 잡아주는 거 처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 뭐 이렇게 약간 투샷성 풀샷으로 가신다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아니요 바스트요 이러면 또 제가 해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또 감정이 또 없어져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꼭 참고 그냥 풀샷부터 했는데 내가 할 때 한 70만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100%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아유 망했다 이렇게 중요한 씬을 풀샷에서 다 해버려갖고 그랬는데 이제 바스트를 두 번째 테이크로 갔는데 120%가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처음에 그래갖고 끝났는데 컷했는데 눈물이 막 멈추질 않고 왜 이렇게 100m 달리기 이제 끝나고 나면 딱 안 멈춰지고 한 30, 40 막 더 달리잖아요. 오히려 더 속도가 날 때도 있고 빨리 다음 씬 준비해야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동시에 너무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배우로서 너무 귀한 감정이잖아요. 김희애 배우님한테 있어서 이 두 편의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우아한 거짓말 얘기 드리자면은 다시 이렇게 또 영화를 하게 돼서 너무 저한테는 고마운 그런 작품이었고 또 그 영화에 요즘 핫하게 활동하는 우리 예쁜 배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소중한 작품에 출연했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참 저한테 고맙고 빛나는 작품이고요. 윤희에게는 저는 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나리오, 예. 대본. 네. 근데 봤을 때 이렇게 빛나는 반짝반짝 작품이 있다니 하고 저를 참 놀래켰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되게 의외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작품에 출연해서 저는 그런 질문이 의외야.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작품을 했던 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또 윤희에게는 여성 큐어 영화로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성평등 이슈에서 좀 더 멀리 나아간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또 김혜애라고 하는 배우가 작은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두 편 다 김혜애 배우님이 하신 역할은 공통적으로 가난한 여성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서 마트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가난한 여성의 어떤 고단함. 이 두 편 다 고단한 여성의 피곤한 얼굴이 얼마나 리얼하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가가 느껴지는 씬들이 있는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보시기에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사실 대본 쓸 때부터 김희애라는 배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처음 애초부터요. 네, 전형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어머니상보다는 그래도 한 명의 개성, 취향 있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고 이제 존재감과 카리스마가 있는 김희애 배우가 당연히 적격이었겠죠. 근데 엄마 담배 펴? 나도 가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 며느리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주인공으로 마음속 깊은 욕망을 드러내고 나 세범이랑 같이 여기 떠나. 그 개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과정이 아주 부드럽게 묘사됐었고 김희애 배우가 아주 적격이었었죠. 그러니까 윤희의 첫사랑 준을 연기한 배우는 바로 그 일본의 나카무라 유코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임대원 감독님은 도쿄에 살고 있는 4명의 싱글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그 연기에 너무 반해서 나중에 꼭 한번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이 나카무라 유코 배우 자체가 출연 결정되고 하시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도 읽으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데이트를 그렇죠. 했죠. 정말. 결국 나는 오빠가 소개해주는 남자를 만나 일찍 결혼했어. 나도 너처럼 도망쳤던 거야. 윤희라는 캐릭터를 보면 뭔가 받아들여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시대를 살았다 보니까 더 안쓰럽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윤희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혜택만큼 그러고 살아왔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그게 삶인가 보다 그리고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걸 내 운명이다, 인생이다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윤희가 그냥 한국의 어떤 한 동년배 그런 여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또 희망차게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서 시작하는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희의 나이를 생각해봐도 저 집은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인 것 같아요. 그 대학도 진학 못하게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윤희가 10대이던 시절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 집안 전체로 하여금 이 여성을 가두기로 결심한 것 같은 부모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가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억지로 정신병원에 다녀했어.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걸 보면 사실은 지금도 치료가 그게 필요하다. 종교의 힘이건 의학의 힘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는 관객들도 윤희에게를 봤을 때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자기한테 동요될 수 있는 아픔으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은 생이 벌처럼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울림이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으면 되게 슬펐구나. 나쁜 짓을 하면 너 나쁜 애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럼 윤희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웃었을까요? 그 후에? 아닐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했을 거고 그냥 이러고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고 마음속 한 구석은 되게 아프지만 버티는 어떤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결들을 감독이 보여주진 않아도 지우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영화의 되게 멋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누나가 있는데 딱 윤희 또래예요. 근데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처음에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것도 엄청 반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보내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친척들한테 뭔가 조금 손을 벌리셨는데 그때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왜 여자? 근데 그럴 때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엄마가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저 영화를 보면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쿤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다행히 대학을 가고 원하는 대로 됐지만 그게 안 됐을 때 누나가 지금 이 나이가 됐을 때 그 상실감을 계속 가졌다면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까지 저는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현장에서 유명하세요. 아 정말? 네. 어떤? 그러니까 뭐 현장에 있는 뭐 감독님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누구보다도 다 스태프들을 다 챙기고 후배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편하게 얘기하시고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편안해져가지고. 네. 근데 좀 무섭긴 해요 아직도. 어려운 거겠지. 아 어려워. ユニあなたは私にとって憧れの対象だった。あなたと出会ってから私は自分がどんな人間なのかを知ったの。 김혜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제 소재 자체가 사실 이전에 한 번도 연기를 해보지 않은 소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저는 전혀 없었어요. 예, 일도요. 음.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어떤 러브 스토리로 느껴졌고 또 윤이라는 그 여자가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 여행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전혀 못 느꼈어요. 속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구성 그런 게 정말 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면 저도 참여하고 싶고 제 역할이 크건 작건 간에 그냥 일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 오늘 100대 1대 2020에서 말씀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일이 힘들어져요. 저 나이에 여자 배우로서 한국에서 일한다는 거는 작은 거라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행운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이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윤희에게라는 작품 이런 거는 저한테 너무나 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그런 작품에 제가 소품으로 쓰여주는 게 영광이고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캐롤하고 많이 비교해보자면 사실 캐롤은 침대에서 같이 뒹굴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그 표현이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 욕망들이 실현되는 방식이랑
40년을 이 억압 속에 살아오다가 그렇죠. 저렇게 마주선 것 만남 자체가 이미 상대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일탈, 저항과 아. 해방과 사실 그거기 때문에 서양 세계에서 막 이렇게 쉽게 봐왔던 이미지가 재현되지 않았던 것 같고 묘한 재미는 저렇게 둘이 만나고 딸이 남자친구한테 가서 뽀뽀해요. 마치 첫 키스인 것처럼 그렇게 은유적으로 돌아서 표현하고 둘은 걸어가서 사실은 아이가 원래는 엄마한테 엄마 인생대로 엄마 욕망대로 좀 살아라고 응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전체 이야기가. 네. 그러니까 그걸 아이로 표현하고 상상하게 해주는 방식의 연출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이네. 그렇네. 이미 뭐 저는 윤이라는 캐릭터 일본에 간 거부터가 어떤 굉장히 큰 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오타루에서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이. 근데 그 중간에 그런 버전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뭔가 네, 있었는데 최종본에서는 이제 없었고 그 장면에서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너무 짧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래도 되나 좀 저는 좀 이렇게 승이 안 찼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이 다음에 뭐가 예, 뭐가 좀 또 바스트도 잡고 뭐 좀 이렇게 풀샷도 잡고 뭐 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이게 끝이라고요? 아 감독님한테 저는 근데 그런 건 웬만하면 표현 안 해요. 그거는 감독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제 구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데 그냥 저는 거기에 맞추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윤희에게 사랑을 찾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고 또 저 나아가서는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예정이 없든 그냥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만나자마자 무슨 아들 상봉 무슨 30만에 무슨 그것도 아니고 그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사랑했다면 오히려 더 숨고 싶고 못 본 척하고 오히려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맞아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정말 어떻게 네, 생각해보면 저는 어쨌든 그 재회 장면이 너무 궁금해서 그 영화에서는 오랜만이네 그렇네 하고 만남이 끝이 나는데 시나리오에서는 두 분이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그거에 미련이 크다. 너무 아쉬웠구나. 네. 그러실 때. 근데 어쨌든 나카무라 유코 배우는 그 영화 버전으로 끝낸 게 자기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셔서 뭐 김희애 배우는 또 어떠신지도 저도 마음에 궁금하더라고요. 들어요. 그렇구나. 윤희니? 근데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던 두 사람이 결국 영화 속에서 이제 재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연출이 좀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멋쩍게 만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이런 오랜 재회의 순간을 연출할 때는 뭔가 관객이든 혹은 영화 속 인물이든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컷들이 좀 있어야 그리고 기대하는 게 네, 또 그래 그 만남이 되게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가 다른 약속인 줄 알고 그 한 프레임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이제 그 앞서서 딸이 그 물어보잖아요. 엄마는 아빠 만나기 전에 연애해본 적 없어? 있지. 오, 어떤 사람이었어? 가까이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분명히 재회를 했을 때 포옹을 하겠구나. 그렇지, 냄새를 그러지 맡겠구나. 못했던 것은 감독님이 이렇게 연출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상상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어쩌면 이전에 그렇게 자유롭게 포옹을 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약간은 자기 검열을 하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포옹을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조금 들기도 그건 했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 둘이 그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난 거잖아요. 어떤 격정적인 행동이 바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둘이 실제 영화에서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옆에서 걷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둘이 만나면서 이렇게 뒷모습을 걷잖아요. 그 모습이 저는 이 과거의 두 사람의 모습도 딱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서 있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어. 향기는 다 맡았어 이미. 어머 여전히 좋구나. 응. 그리고 추우면 코가 약간 뻥 뚫리거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저녁 6시에 뭐 하세요?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그럼 우리는 이따 저녁 6시쯤에 운하시계탑 앞에서 볼까? 이 영화에서 그 준과 윤희의 재회는 딸 세봄이 아니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마에게 온 편지를 자기가 먼저 읽고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 모녀 관계가 저는 부럽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해 보였거든요. 거의 다 왔어. 정말 김소희 배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전 그걸 가끔 용감한 연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머릿속에 개선돼서 이렇게 가야지가 아니라 일단 가보는 어떤 것. 근데 그게 때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다시 찍으면 되지. 그게 왜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연기를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이쁘다. 그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되게 좋았어서 예, 그래서 준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었던 건 세보험이고 윤희에게 있어서 몇 개의 행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남자를 만났다가 있다면 미안해. 너도 꼭 행복해야 돼. 이렇게 훌륭한 딸도 만났다도 있는 것 같아요. 넌 누굴 닮았니? 삼촌이 엄마 닮았다대?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뭐 어쨌다가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지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랑 왜 헤어졌어? 어떤 아픔이 있으셨길래 헤어졌을까라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된 사람을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난 엄마한테 그냥 짐이었던 것 같아. 너무 훌륭한 10대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또 유지해요. 너무 음. 어른스럽지 않은 그 10대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그걸 맞아. 한다는 게 그리고 더 놀랍더라고. 사실은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막 자기가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하나도 엄마에게 무리가 안 가게 계획을 세워요. 맞아요. 이를테면 막 엄마 깜짝 놀랐지? 둘이 옛날에 사귀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둘이 만났다 이거 터뜨려줘. 정말 철없다. 남자친구랑 플랜카드 두 분의 재회를 축하드려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결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야? 어떤 장소 제공 정도를 하는 이 성찰된 10대. 난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나 언니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그 배려나 그러니까. 엄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세범과 세범 남자친구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맞아.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딱. 너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고 했지. 나도 더 이상 내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타로 여행을 기점으로 이 윤희가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돼서 새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축덕? 긴장돼?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카페에서 그 이력서에다가 고졸이라고 쓰면서 정말 너무나 이 설레는 표정으로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이력서를 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딸이 그때까지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딸이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같이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미 딸이 나를 너무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딸의 진학에 맞춰서 서울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요. 또 준에게 쓰는 편지도 그런 대목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는 세범이를 더 배울 게 없을 때까지 스스로 그만 배우겠다고 할 때까지 배우게 할 작정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세범이에게도 지난 삶을 답습하게 하지 않겠다라고는 그런 결심이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 경력이 있어. 그리고 또 저는 오빠에게 나 세범이랑 같이 여기 떠나. 라고 할 때 너무 시원했어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그렇죠. 영화 시작도 준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가부장제로서의 탈출의 좀 이미지가 있고 스미스 한갈로 엔딩에서 윤희가 오빠로 좀 상징되는 자신의 억압으로부터 오빠한테 작별을 인사로 온 구하고 거야. 그렇다고 윤희가 그 사람들에게 막 폭탄을 날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빠도 잘 살아봐. 잘 살아 오빠. 맞아. 남편에게도 행복해. 등장하는 모든 하는 사람들이 각 인격체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지점 때문에 윤희의 새 출발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윤희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반사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네. 네. 이런 여성이 어딨어.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돌고 돌아서 정말 많은 걸 겪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 덕분에 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됐고 결국 힘들고 지치게 삶을 마감하지 않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 여인에게 생겨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고 싶다. 그리고 추신으로 추신, 나도 네 꿈을 꿔.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대사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 대사가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이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팬레터들 주시는 분들은 항상 마지막에 나도 네 꿈을 꿔. 마지막 대사. 그 정말 궁금한 게 팬레터 앞에는 뭐 배우님 뭐 저는 누구누구예요. 누구는 이렇게 존댓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그 마지막 멘트만 나도 네 꿈을 꿔 이렇게 네, 말로. 그렇게들 이제 보내주세요. 근데 갑자기 말 놓으면 막 언짢으시거나 그렇잖아요. 이제 유머로. 유머로. 근데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나레이션으로 말했던 그 대사를 너무나 좋아해서 팬레터에 써주는 거 아니에요, 팬들이. 네, 정말 찐팬이 그쵸? 많아진 많죠. 것 같아요. 그 이런 영화와 이런 캐릭터를 공감하는 또 원했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고 저희 영화가 굉장히 오아시스처럼 그분들한테 가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팬들이 되어주셨고요. 그래서 참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해요. 아니 근데 김희애 배우께서도 이렇게 뭐 팬레터도 팬레터지만 뭐 댓글이라든지 본인 기사나 어떤 영화 평이라든지 그런 평점들 이런 것도 좀 보시는 편이세요 가끔씩? 평점이나 뭐 영화 평론이라는 건 다 찾아보지만 댓글은 안 봐요. 댓글 안 보시는. 네. 근데 그런 거 평론은 막 악착같이 다 봅니다. 너무 이렇게 소중해서 하나하나. 좋은 거는 제 카톡으로 제 자신한테 보내줘요. 다들 천재한테 왜 그랬냐고! 꽃배그로 국수 처먹고 안 됐다 생각하니까 어이가. 김혜 배우는 우아한 거짓말의 엄마 현숙 배우로 2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셨고요. 저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하고 이러니까 얼떨떨 해갖고 정신없이 찍었는데 첫 시사회에서 너무 감동받아서 그때 막 바보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김희애 배우하고 유아인 배우가 우아한 거짓말 이후에 밀회로 제외하게 됐는데 특급 칭찬이야.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라고 그랬더니 유아인 씨가 배우의 약한 부분을 잘 아시는군요. 영화를 보면 세 모녀가 참 사이가 좋아 보여요. 두 아드님의 반응은 어떨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되게 까칠하게 굴던 녀석이 엄마 막 이렇게 하면 왜 이리 징그럽게 이렇게 돼요. 정말 징그러우신 건 아니죠? 조금 징그럽죠. 너 엄마 잘 되니까 이러는 거야? 너 지금 잘 나간다고. 엄마 상 받아서 그래? 되기 때문이야.